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 사람들은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도착하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죠. 계약서는 쌓여갔고 생산은 늦어졌고 가장 강하다는 나라조차 지금 당장 필요한 미사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밤새 미사일을 만들고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중동으로 발사대를 보내는 나라.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동맹국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입으로 약속했지만 한국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의 두뇌라고 불리는 대기업 팔란티어 또한 미국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 방산과 협력을 선언한 것이었죠. 과연 팔란티어 기업이 본 한국 방산의 미래는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왜 조국 대신 대한민국에 줄을 선 것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팔란티어가 한국 방산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이건 농담이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온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이 짧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낡은 회색 빌딩 지하 2층. 엘리베이터를 내려 좁은 복도 끝까지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창문 하나 없는 완전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방 안에는 진한 커피 냄새와 인쇄 잉크 냄새가 뒤섞여 가득했어요. 탁자 위에는 기밀 표시가 빨갛게 찍힌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각자 가져온 노트북 화면들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방산기업 임원들, 중동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같은 안보 싱크탱크 인사들이 자리를 빽빽이 채운 비공개 안보회의였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회의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른손에 펜을 쥐고 메모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굵은 글씨 한 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팔란티어, 한국 방산기업과 중동통합 방공체계 협력 검토. 손에 들고 있던 펜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한국 자동차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결국 일본 아래라고 봤고 한국 반도체는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 장비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산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뜬 그 문장이 더 불쾌했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입니다. 전장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지휘관이 불과 몇 초 안에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미군이 가장 중요하게 의존하는 핵심 플랫폼이고 동맹국들이 갖고 싶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과 협력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왜 하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라고요? 하고 되묻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브리핑 담당자는 제 말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촘촘한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UAE에 배치된 천궁2의 실전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천궁2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최근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90%라는 수치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냉정하게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판매 계약을 위해 부풀려진 것인지는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알고 싶군요. 혹시 한국 방산업체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 아닌가요? 담당자는 흔들리지 않고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실제 현장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배치를 마친 발사대의 사진, 항공 물류, 일정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현지 도착 확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자료의 구체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국은 UAE의 긴급 요청을 받은 직후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요격 미사일 30발을 먼저 발송했습니다. 천공투 세 번째 포대는 현재 현지 배치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생산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로 즉각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굳었어요. 패트리어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저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마치 20년이 넘는 제 경력의 근간이 공개석상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결국 해결해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몸을 기울였어요. 전쟁은 6개월 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언제나 상황을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동 현장을 수차례 직접 경험한 한 인사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보다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목구멍을 가로막았어요. 반박하려던 말이 안에서 뭉쳐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밑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당자가 화면을 끄지 않고 마지막 자료를 재생했어요. 짧은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스피커에서 낮고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은 계약서를 먼저 보냈고 한국은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기억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장이 가슴 한복판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단 한 번도 진짜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회의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짧은 두 문장이 그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차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진짜 그런 나라인지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오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전에 없던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의 씨앗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심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중동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공투 관련 분석 보고서를 펼쳤지만 활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깐 켜놓은 미국 뉴스 채널은 중동 방공망 위기를 쉴 새 없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한국산 천궁2 중동 실전 요격 성공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흘러갔어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허점을 직접 찾겠다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은 질문으로 자꾸 돌아왔어요. 내가 혹시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창밖 어둠 속에서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내린 순간 전쟁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공항 내부 곳곳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시선을 좁히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보안 인력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와 방송 장비를 잔뜩 끌고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고, 방송 시스템에서는 간헐적으로 드론 경보와 미사일 대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곳이 뉴스 속 전쟁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의 전장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군용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한쪽에서는 방공 레이더 안테나가 느리고 단호하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방산 분야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보고서에서 수백 번 읽은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직접 보니 그 어떤 보고서도 이 감각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전쟁이 이 도시 안에서 실제로 숨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지 군사 관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별다른 표정 없이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하늘을 봅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산 분석을 해왔지만 그 한마디에는 어떤 수치 자료에도 담기지 않는 무게가 있었어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공격이 올지 안 올지를 가늠하며 사는 사람들의 감각, 그것이 저를 처음으로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방공군 장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이 가득 적힌 노트를 펼쳐놓고 첫 질문을 꺼냈어요. 왜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산 천궁2를 선택한 겁니까? 장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능 비교도 가격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단 하나의 단어. 장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패트리어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공 시스템이라는 걸 압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오늘 밤을 버텨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오늘 밤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따지면 패트리어트가 훨씬 앞서지 않겠습니까? 장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 정확함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산업계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무기의 가치를 언제나 성능표로 판단해왔어요. 요격 확률이 몇 %인지,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반응 시간이 몇 초인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교는 그 모든 숫자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없으면 내일의 성능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현지 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막 도착한 천궁2 세 번째 포대가 배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발사대 차량들이 열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정비 인력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대에 단단하게 장착된 모습은 제가 분석 보고서에서 읽어온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실제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현지 병사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이었고, 안도는 이 무기가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 젊은 병사가 제 옆에 서서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적이 오기 전에는 매일 밤 가족들한테 유언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기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요격 확률, 사거리, 반응 시간, 생산 단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병사에게 천궁2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유언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밤이었고, 내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기를 성능표로만 봐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UAE 장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무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요.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친구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청웅2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궁2는 짝퉁이다. 한국은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을 위한 대체제다. 진짜 전쟁은 결국 미국 무기가 한다. 그 말들과 지금 눈앞에서 한국 무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겹쳤습니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싸고 빠른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에 두바이 야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거대한 것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무기의 결함을 찾기 위해 중동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내린 순간부터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위치한 방공지휘센터 안은 평소처럼 낮은 기계음과 모니터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정면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UAE 장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뒤엉키고 있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지휘센터 안의 분위기가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자 자리에 앉아있던 요원들이 동시에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면 대형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붉은 표시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다수가 UAE 영공으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 화면 상단에 표시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로만 수백 번 읽었어요. 회의실 슬라이드로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궁2와 기존 방공체계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탄도미사일을 향해서는 청궁2가 먼저 반응했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들에 대해서는 단거리 요격체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창밖 저 멀리 어두운 하늘에서 강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잠깐 뒤 묵직한 폭발음이 유리창을 통해 낮게 울렸어요. 또 한 번의 섬광, 그리고 또 하나. 지휘센터 안의 요원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목소리들은 낮고 빠르게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한참 뒤 지휘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공격, 주요 탄도미사일 표적은 천궁2가 처리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거의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언론용 수치도 아니었고 협상 테이블 위의 가격표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에 어두운 하늘에서 실제로 폭발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무기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 저는 지휘센터를 나와 도심 쪽으로 이동했어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335 거리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굳은 표정의 노인, 지친 눈빛의 젊은이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어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전쟁의 얼굴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자 중년의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잠깐 저를 봤어요. 어젯밤도 한국 무기가 막았다고들 하던데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한국 시스템이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오전에 들른 병원 앞에서 한 어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달 전에는 아이들이랑 욕조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나마 건물 구조가 가장 두꺼운 곳이라서요.
그녀는 잠깐 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반박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무기를 계약 규모로 봤습니다. 성능 비교표로 봤고 주가와 수출 물량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 천궁투는 아이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보지 않았던 가치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의 미국 방산업체 임원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원은 느긋하게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피터, 잠깐 반짝이는 것뿐입니다. 중동은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눈앞에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결국엔 방공시장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당신은 현장을 직접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존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밤에 찾는 건 한국이에요. 피터, 당신이 좀 감정적으로 됐군요. 현장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직접 봤어요. 하늘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걸 눈앞에서 봤고 그걸 막은 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쪽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회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이라면 저 역시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결국 미국이 가져간다고 잠깐 반짝이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제 안에서 더 이상 진실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관계자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생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UAE에 긴급 요청이 들어간 뒤 한국 방산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특근을 포함한 24시간 교대 생산 체제를 즉시 가동했고 미사일 본체만 보낸 게 아니라 발사 포대, 정비 인력,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출발시켰다고 했어요. 관계자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장비를 팔고 마무리합니다. 한국은 사람이 와서 함께 끝까지 움직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식 방산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기술적으로는 따라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은 느렸습니다. 절차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빠르게 사람이 직접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졌어요. 저는 호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현지 기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가볍게 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한국이 싸구려 대체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전쟁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보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나라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또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어떤 틀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창밖 두바이의 야경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밤은 길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제가 워싱턴에서 가져온 분석 자료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내부 참고용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 책 한 권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표지가 손때 같아서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넘겨본 책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목차를 넘겼어요. 각 챕터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 표준인 이유, 패트리어트 앞에서 무너진 위협들, 아시아 방산의 한계. 그 제목들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예전과 다른 감각이 왔어요. 확신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바로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한국을 찾고 있는 거지?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 중동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안보 전문가로 활동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달리 들렸어요.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만 본다면 둘 다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막지 못할 힘이 됩니다. 저는 기내에서 그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념 전체가 다시 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미국 방산업계와 싱크탱크 내부에서 한국 방산을 향한 견제 분위기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공투는 패트리어트의 저가형 위협 요인, 비호복합은 스팅어 수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 이런 문장들이 내부 문서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방산기업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 역시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사람을 향해 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고 따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격식 있는 공간이었어요. 두껍고 묵직한 책상 너머에 앉은 그는 말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피터.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팔란티어와 한국 기업의 협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산 우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 현장은 한국 없이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방을 나오면서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누가 사람을 살렸는가 보다 누가 시장을 차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팔란티어 관련 인맥을 통해 비공식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어요. 내부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분석을 가장 빠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냅니다. 중동 현장은 지금 분석보다 속도가 필요한 전쟁터예요. 저는 눈이 좁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계획을 세우고 한국은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 문장이 저를 조용히 충격으로 밀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란티어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국이 스스로도 한국의 생산력과 현장, 대응력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동에서 직접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두뇌였어요. 한국은 그 두뇌를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또렷하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 탁자 위에는 아까 챙겨온 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옆에 두고 책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평소에는 읽을 때마다 확신이 강해지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한 줄을 읽고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문장들은 여전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들은 더 이상 완전한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 없는 중동 방공망 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두바이 현장에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더 직접적으로 던졌습니다. 나는 틀렸나? 이번에는 고개를 젓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항공편 예약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서울행. 며칠 전에 예약해놓은 항공편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중동에 있을 때
이미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다시 제 책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서울행 비행기가 이틀 뒤 출발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한국 방산의 허점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직접 보면 분명히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처음 든 인상은 조용함이었어요. 두바이의 팽팽한 긴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로는 넓고 정돈됐고 도시는 촘촘하지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수십 년 전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겨우 버텨온 나라라고 제가 오랫동안 정리해뒀던 나라였어요. 그 정리가 이번에도 맞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LIG 넥스원 생산시설 방문이었어요. 현지 관계자의 안내로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무언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말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에 불은 꺼진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도 주말 특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규모로 이 온도로 돌아가는 주말 현장은 달랐습니다. 청웅2 미사일 조립 라인이 한쪽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발사대 생산 구역이 이어졌고 레이더 장비 테스트 구역에서는 점검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 구역이 동시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중동 긴급 요청이 들어온 이후로 생산 인력을 24시간 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낮조와 밤 조가 교차하면서 라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운용하고 있어요.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지치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저를 눌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본 현장과 비교가 됐어요. 미국의 생산시설들은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느낀 한국 방산 현장의 온도였습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다가 저는 청웅2 생산팀 소속의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30이 간 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경 위로 잔뜩 집중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깐 조립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제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방산은 언제나 계약으로 이야기됩니다. 수익률로, 주가로, 예산 규모로 이야기돼요. 하지만 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일. 저는 그 언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오후 일정으로 저는 비호복합 시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호복합은 적어도 위협, 특히 드론대 공격에 특화된 한국형 단거리 방공체계예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로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평가는 비슷했어요. 스팅어 수출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고성능 위협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현장 관계자의 설명은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보다 수십 대의 저가형 드론 공격이 방공망에는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미국 시스템은 고가 미사일로 고위협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달러짜리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막는 건 전쟁을 오래 버티기 어렵게 만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동에서 봤던 새벽 공격 장면이 겹쳤습니다. 자폭 드론들이 때를 지어 접근하던 화면이요. 한국은 비싼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제 고정된 생각에
새로운 균열을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기의 가치를 성능의 절대치로만 봤어요.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지만 전쟁이 점점 값싸고 수많은 드론과 대량 공격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그 영역을 미국보다 먼저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는 제가 가져온 질문들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는 커피를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력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생산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발란티어 관계자의 말이 겹쳤습니다. 미국은 계획을 세우고 한국은 현실로 만든다. 전쟁은 이제 혼자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볼수록 둘 다 빈틈이 생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오래된 자부심에서 나온 두려움이었어요. 그 자부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세계를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혼자서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장 견학 마지막 날 오후였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천궁2 완제품 발사대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거대한 발사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천궁2는 짝퉁이다. 그 말이 입안에서 썼습니다. 그때 뒤에서 현장 책임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서더니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살아남게 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유리처럼 제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경쟁자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한 채 버틴다면 결국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위기감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이 생겼다는 감각이었어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막 탑승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의 긴급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중동 지역 전문 뉴스 채널에서 보낸 속보 메시지였습니다. 이란 측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시에 대량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UAE와 인근 미군 기지들이 최대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에서 멈췄어요. 주변 탑승객들이 제 옆을 빠르게 지나쳐 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규모가 달랐어요.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발사된 탄체수가 이전 공격들의 배를 넘는다는 내용, 고도와 속도로 볼 때 기존 방공망으로는 전부 처리하기 어렵다는 분석, 워싱턴 안보 관계자들이 긴급히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결국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짐을 끌고 공항 안으로 돌아서서 현지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차례의 통화 끝에 저는 UAE 현지 비상작전 상황실과 연결된 안보 관계자와 합류했습니다. 작전 화면이 가득 찬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의 무게가 천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두바이에서 봤던 그 방공지휘센터와 비슷했지만 이번 화면은 훨씬 더 많은 붉은 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표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과 적어도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 한국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제가 서울에서 돌아보며 쌓아올린 모든 확신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짧게 스쳤어요. 솔직히 인정해야겠습니다. 그 생각 뒤에는 한국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안의 변화였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을 향해 천궁2가 먼저 반응했어요. 저고도에서 군집을 이루며 접근하는 드론들에 대해서는 비호복합과 단거리, 요격체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탄도미사일 표적들이 먼저 지워졌고 드론 군집이 흩어지면서 하나씩 차단됐습니다.
비호복합이 적어도 표적을 처리하는 속도는 제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화면 밖으로도 충격음들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무렵 현장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번엔 방공망 일부가 뚫렸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거의 사라진 화면이었어요. 그 옆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가까이서 들었어요. 한 미군 장교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스팅어와 비호복합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이어받았어요. 청웅2 데이터를 미군 레이더 시스템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기술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 장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꼼짝하지 않았어요. 과거라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저도, 미국 군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자리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 방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것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위기가 지나간 뒤 저는 혼자 작전실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붉은 점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고요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차례로 꺼냈어요. 청웅2는 짝퉁이다. 한국은 미국 하위 호환이다. 결국 진짜 전쟁은 미국 무기가 한다.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강연 무대 위에서, 기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한국 시스템과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했던 거였어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틀 뒤 워싱턴으로 돌아와 곧바로 안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커지면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 전쟁은 이미 한국의 속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이 계속 혼자 세계를 지키려 한다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건 미국이 될 겁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한국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한국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위한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대형 안보 포럼 초청장이 책상 위에 놓인 건 회의실 선언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의회 보좌진, 주요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행사였어요. 초청장에는 제 발표 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 위기와 미국의 대응. 저는 그 문구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중동에 가기 전이었다면 이 주제로 자신 있게 서너 시간을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현재의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단호하게 말하는 발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으로 무대 위에 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포럼 당일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어요. 준비해뒀던 슬라이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습니다. 절반쯤 넘겼을 때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빈 화면 앞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발표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느끼는 특유의 긴장이었어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빼곡하게 채운 청중들이 보였어요. 아는 얼굴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들, 방산업계 인사들, 제 책을 읽은 사람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자마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몇 명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뒤쪽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방산을 미국 기술의 저렴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여러 번 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중동에서 봤고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팔짱을 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UAE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천공투 발사대가 배치된 현장, 새벽 요격 장면의 섬광, 공격이 끝난 뒤 대피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국 공장의 주말 생산 라인, 철야 작업 중인 엔지니어들의 모습. UAE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훌륭하지만 너무 늦었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했어요. 앞줄의 방산업체 임원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옆줄의 몇몇 관계자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팔란티어와 한국 방산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협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두뇌가 왜 하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두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두뇌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손과 발이에요. 미국 혼자서는 더 이상 전 세계 모든 전장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포럼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몇 명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어떤 이는 조용히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내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기자 한 명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어요. 이번 발표가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더 이상 가장 비싼 무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나라를 찾아요. 한국은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 발언이 다음날 주요 언론에 인용됐어요. 포럼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무대 뒤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봤어요.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하나씩 다시 들려왔어요. 천공투은 짝퉁이다.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다. 결국 전쟁은 미국 무기가 한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던 말인지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실감이 됐어요. 그것은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손을 내리고 빈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였다. 공연장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포럼 이후 워싱턴에서 부는 바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왔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가형 대체제 혹은 보조수단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던 한국 무기체계가 이제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전형 해법이라는 표현이 내부 문서에 등장했어요. 중동 방공망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언론 표현도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동맹국이라고 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장들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 기업과 공동 생산 협의를 시작했어요. 부품 공급 협력과 기술 연동을 논의하는 자리도 생겼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천공투와 비호복합을
기존 미국 방어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검토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이 아니었어요. 안도도 아니었고요.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중동 쪽 변화는 더 뚜렷했어요. UAE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협력, 안보 파트너십 확대, 방산 공동 프로젝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에서도 천궁투와 비호복합 도입 검토가 공식화됐습니다. 중동 지역 언론에서는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됐어요. 미국은 약속했고 한국은 행동했다. 그 문장이 짧고 거칠었지만 담고 있는 무게가 가벼웠어요. 현지 사람들이 몸으로 겪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인터뷰 요청이 늘어난 뒤로 기자들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가장 비싸고 가장 강한 무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신뢰예요. 기자가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다음날 기사에 그대로 실렸어요.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겉표지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저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어요. 미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이고 그 기준 밖에서 자국의 방공을 지키려는 나라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확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책장에 꽂지 않고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한국 없이 미국도 없다. 그 제목을 입력하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안에서 저를 지탱해온 무언가가 이 제목 앞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겼어요.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쌓여야 했던 거였어요. 올바른 방향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밤 하늘이 선명했어요. 건물 지붕 위로 성조기가 바람에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도시의 어느 건물 위에서가 태극기도 바람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두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오래전 처음 한국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나라를 미국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지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중동의 새벽 하늘에서 번쩍이던 섬광이 아이들과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이 주말에도 멈추지 않던 공장의 불빛이 우리가 늦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던 청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한국은 미국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였다. 잠깐 멈췄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발을 가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앞으로의 세계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창밖 성조기가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제목 아래 빈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써야 할 말들이 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저는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피터 오슬링처럼 혹시 내 주변에서 진짜 가치를 가졌는데도 오랫동안 낮게 평가해온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